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백세 행복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의학 박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과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은퇴자 10명 중 7명이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며 치매 위험이 취미 선택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 난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노후 30년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단 한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취미 활동 하나가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치매 발병률을 무려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어떤 취미는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 24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옛날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혹시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 강연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해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한 가지 취미,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력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자유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빈틈없는 일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자유로운 시간이 왜 이렇게 무겁고 괴로울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은퇴 후 우리가 겪는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모든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네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한 73세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통해 이 무기력함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분의 일과는 이러했습니다. 오전 8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는 TV 앞에 앉아 계십니다. 뉴스 보고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식사 후 또 드라마를 보다가 저녁 8시쯤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라고 깊은 한숨을 쉬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TV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결국 또다시 TV 앞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의 악순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무기력해지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이 심화되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김 과장, 김 부장, 김 상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 저를 찾았고 제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는 그저 아파트 몇 동 아저씨일 뿐입니다. 이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존재 가치를 느꼈던 분이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간관계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행장까지 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무려 2,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퇴 후 마주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사실은 대부분 직장맥이었던 것이죠. 이분은 처음에는 나와 친하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나? 라며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자신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요. 현직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업무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 때문에 집에만 머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부부 갈등입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4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니 사소한 일로도 언쟁이 늘어나고 답답해하던 남편은 그저 나가서 동네를 빙빙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갈 곳도 없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상실감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회에서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삶의 변화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특별한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73세 어르신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조금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어르신을 취직시켜 드릴게요. 대신 월급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괜찮아요. 일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함께 짰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서예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화요일에는 등산 동호회와 함께 산에 오르기, 수요일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하기. 처음 일주일은 죽겠다고 하시더니 2주일째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주째가 되자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신없이 바빠서 우울할 새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서예를 하다 보니 집중이 잘 되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어르신은 그때 깨달으신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붓으로 글씨를 쓸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지금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어김없이 등산을 하시고 목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시무룩하고 힘없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활기차십니다. 뇌졸중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은 목각 예술가의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관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1년 만에 뇌졸중이 와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절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치료사가 목각을 권하더라고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싫으셨답니다. 내가 무슨 목각을 해? 하시면서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묘한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나무를 깎아서 형태가 만들어질 때의 성취감,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몰입감.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집 마당에 작은 공방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작품을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도 하시고 가끔은 판매도 하십니다. 뇌졸중으로 시작한 재활치료가 인생의 새로운 업으로 바뀐 것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병이 온 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이 병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노후 3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골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와 독서, 뇌 과학이 밝힌 충격적 진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 60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골프를 주 취미로 하는 그룹의 치매 발병률은 23%, 독서를 주 취미로 하는 그룹의 치매 발병률은 7%였습니다. 무려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반복 운동입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죠. 뇌에 새로운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독서는 창조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매번 새로운 뉴런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독서하는 사람들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5년 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년입니다. 71세인데 뇌는 55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취미 활동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피해야 할 취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프는 가급적 피하세요입니다. 제목에서도 강조했듯이 골프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골프가 왜 나빠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잠깐만요. 골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 취미로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프 한 번 치려면 하루 종일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퇴직 후 골프 모임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12명이 함께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골프 모임이 해체되고 친구 관계까지 해체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4명 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입니다. 은퇴 후에 또 다른 경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나이가 한 80세가 넘으시고 돈이 충분하다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골프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사람이 골프에만 매달려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골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건 아니겠죠? 골프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골프도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그리고 뇌 건강 측면에서 노후의 취미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TV 시청도 문제입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TV 보는 것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좋지 않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무엇보다 수동적인 소비만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짧은 영상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 같은 것입니다. 돈 안 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 뇌 썩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짧은 영상은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 신발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취미도 조심하세요입니다. 50대, 60대에는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아직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은 20대들과 농구를 하다가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얼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 알고 내 몸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30년이 행복한 취미 압도적 1위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좋은 취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는 단연 독서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0족 독서법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독서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10족으로 뭘 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족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족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분에서 12분. 이것이 바로 뇌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족 독서의 뇌파 변화입니다. 독서 시작 3분 후부터 알파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알파파는 뇌가 가장 안정되고 집중된 상태를 나타내는 뇌파입니다. 8분에서 12분 사이에 뇌의 해마 영역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죠. 그런데 15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5분 이상의 긴 독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족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럼 10족 독서법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특정한 요일을 정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늘 가거든요. 둘째, 딱 10쪽만 읽고 옵니다.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0쪽만 읽는 것입니다. 서서 읽어도 되고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셋째, 좋은 문장을 공책에 적어 옵니다. 10쪽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한두 개를 공책이나 핸드폰 노트에 적어 오는 것입니다. 넷째,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외웁니다. 적어온 문장을 일주일 동안 외우고 대화할 때 써먹어 보세요. 이것을 2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독서가 노후의 독서가 최고인 이유일까요?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고 서점에서 10쪽만 읽는 것도 공짜예요. 굳이 책을 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기억하시죠? 독서하는 그룹의 치매 발병률 7%.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넷째, 다른 취미의 기반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취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책을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몰입이라는 책에서 진짜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돌을 터득한 형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취미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배우는 동안 고되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나만의 것으로 변주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진미를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쪽 읽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날까? 어떤 좋은 문장을 발견할까?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독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후에 즐기기 좋은 추천 취미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취향에 맞는 다른 취미들도 많이 있어요. 첫째, 걷기와 산책.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건강관리에 최고인 활동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매일 밖으로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어떤 가게가 새로 생겼는지, 어떤 건물이 들어섰는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글쓰기.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저비용 취미입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자서전을 써도 좋고, 손주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를 써도 좋습니다. 글쓰기는 생산적인 취미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심리적인 포만감도 가져다 줍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책을 출간해서 소득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배우기 학습 공동체 참여. 복지관이나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독서 클럽 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의 좋은 점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수예, 스포츠, 댄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넷째, 봉사활동. 돈이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기, 도서관 정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동물, 식물 돌보기. 베란다에서 야채나 화초를 기르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보람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섯째, 춤추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취미입니다. 스텝 댄스와 같은 간단한 춤을 배우면 거실에서 혼자 춤을 춰서 땀을 흘리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으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듯 많은 취미 중에서 노후의 취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취미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걷기, 그림 그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세요. 취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산적 취미와 소비적 취미가 있습니다. 영화 보기는 소비적 취미고 글쓰기는 생산적 취미죠. 가능하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해보세요. 목공, 도예, 서예, 그림 등 기술을 요하는 취미는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조건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성격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단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미를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취미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취미 찾기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는 인생 지도 그리기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요즘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을 한 줄 써보세요. 그 다음 종이를 동그라미로 나누어 5칸을 그립니다. 건강, 관계, 취미, 일, 성장. 이 5가지 주제에서 각 영역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을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매일 저녁 산책 중, 앞으로는 등산 배우고 싶음. 관계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통화함, 이제는 새로운 모임 참여하고 싶음. 취미 유튜브만 보는 중, 보다 생산적인 독서나 글쓰기 해보고 싶음. 이렇게 현실을 써보고 나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 줄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2단계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죽기 전에 할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보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어릴 때 유독 좋아했던 활동들, 지금도 가끔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들. 예를 들자면 기타 한 곡 완주하기, 가족 사진전 열기, 손주랑 여행 가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 만들기, 나만의 요리책 만들기, 옛날 친구들과 재회하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처음에는 막연하더라도 자꾸 적다 보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3단계는 현실적 조건 점검하기입니다. 내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시간적 여유, 집에서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등산보다는 수영이나 요가가 좋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복지관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해 보세요. 4단계는 아무거나 시도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해보세요. 재미있는 것도 해보고 재미없을 것 같은 것도 해보고요. 이거저거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서예, 수예, 컴퓨터, 요가, 탁구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서예를 해? 무슨 수예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기쁨에 들어갈 길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 안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체험 프로그램이나 단기 강좌부터 시작해서 정말 재미있다면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후의 취미를 통해 인생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몇 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강사가 된 종이접기 달인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치매 판정 직전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우울감도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종이접기 수업을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학접기부터 시작하셨는데 자꾸 틀리고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손에 익더라고요. 6개월 만에는 복잡한 꽃접기도 할 수 있게 되셨고 1년 뒤에는 복지관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종이접기를 하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뭔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시면 제가 접은 작품들을 자랑하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손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우울감도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자전거로 유럽을 횡단한 부부의 모험도 매우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던 분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요즘 뭐 하세요? 하는 질문이 제일 곤혹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자격지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을 때 자전거를 참 좋아했다는 것을 문득 떠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타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더 멀리 가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여의도에서 일산까지 가 보셨습니다. 그 성취감이 너무 좋으셔서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가기. 일주일에 걸쳐서 완주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모험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꿈을 꾸셨습니다. 유럽 자전거 여행. 영어를 따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저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스위스까지 3주에 걸쳐서 자전거로 횡단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책으로 쓰셨고 자전거 여행에 대해 강의도 하시면서 소득도 올리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목표를 이루니까 대화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행복한 은퇴는 단순히 돈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순간 모든 즐거움은 끝납니다. 걷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만 납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배우고 심지어 손주도 돌봐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기본값입니다.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해야 삶이 진정으로 재미있어집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할 일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 할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문장을 찾을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모임에 나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노년에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건강한 노후 설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감 극복의 핵심은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울감은 마음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머리만 싸매고 앉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기 보이는 전봇대까지 걸어갔다 오자 이렇게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움직이세요.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집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도 약해지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어져서 점점 고립되죠.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거울도 보고 옷도 갖춰 입고 몸단장도 하게 되잖아요.
특히 부부가 함께 계신다면 하루에 최소 34시간은 각자 따로 나갔다 오세요.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답답해집니다. 각자 나갔다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며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요. 그리고 꿈을 다시 꾸는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뛰는지의 문제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들을 위해 옛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보는 것,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드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삶을 단단하게 바꿔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기대되고 내 안에서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에 놀라운 힘을 믿으십시오.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할 일 하나만 정해보세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프로그램 문의하기, 도서관에 가서 책 10쪽 읽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말로 실행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은퇴해도 6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이제 쉬어야지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부양하느라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 70대가 인생에 있어 가장 실력이 좋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동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에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60세에 요리를 배워서 70세에 맛집 사장이 된 분, 6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연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긴 강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기력함에서 시작해서 자기 상실감을 겪고 작은 계기로 변화를 시작하고 실천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마침내 새로운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는 이 여정을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독서든 걷기든 공예든 음악이든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보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 콘텐츠를 함께 본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계신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은 것이 생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정원 정신의학 박사였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소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십시오.